지금 또다시 한 아랍 가족의 이야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리야드의 중고 전자제품 상인이 딸의 투병 과정 중 한국 의료를 경험하며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그동안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 상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터키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절망했던 상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을 찾았고 서울의 병원에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 제품들에 대해 품질이 괜찮지만 믿기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동생의 인종차별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컸었죠. 많은 중동인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목소리를 높이게 합니다. 그의 사연은 단순한 치료 경험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화합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의료적 경험을 넘어 문화 간 소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고정관념의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의 용기는 편견적 사고와 열린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입니다. 저는 38살의 사우디 남자로 아내를 일찍 여인 후 14살 딸 자라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고 전자제품 가게 주인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는 제 전부였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날,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리야드의 저녁 공기를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진열대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눈가, 수염 사이로 보이는 주름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였어요. 아빠, 저 왔어요. 14살 딸 자라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죠. 저는 태블릿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맞이했어요.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자라는 늘 그렇듯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자라는 제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전단지, 한류 문화의 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화려한 K-팝 가수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었죠. 자라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 종이를 저는 무심코 치워버렸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래? 제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몇 해 전 동생 하산이 한국에서 유학하던 중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지. 저는 중얼거렸죠. 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지만 눈빛엔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이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자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아빠, 저 요리 다 됐어요. 자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문득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라는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하산을 만났어요. 동생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울먹였죠. 형, 난 그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응어리진 분노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매일 한국산 전자제품을 팔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한국 제품들. 갤럭시 스마트폰이 진열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부품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 생계를 책임지는 물건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품질은 분명 괜찮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제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에 믿을 만한 성능을 제공했죠. 하지만 믿고 쓰기엔 어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늘 뒤따랐어요. 마치 진짜보다 조금 모자란 모조품 같은 느낌. 그리고 SNS에서 접한 한국 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 한국 의사들은 환자보다 돈을 먼저 본다더라. 미용 수술만 발달했지. 실제 의술은 형편없다더라 같은 댓글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 하산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유학 시절 더러운 아랍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던 하산.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라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그런 나라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아침 저는 자라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리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은 강하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새로 들어온 중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씨, 여기 자라 학교인데요. 딸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없이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자라. 그 모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였죠. 사우디의 뜨거운 여름 오후 공기조차 숨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죠. 응급실 문을 열자 의사들이 자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자라, 내 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자라는 눈을 겨우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투여했고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어요. 알라여, 제발 자라를 지켜주소서. 의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제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딸이 위험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날부터 저와 자라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리야드의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저는 제다의 대형 병원으로 자라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도 의사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복합적인 증상이라 단번에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자라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까만 눈동자는 공허함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빠가 꼭 너를 낫게 해줄게. 약속할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속은 단단했죠. 시간이 흐르고 국내 최고라는 의사들마저 답을 주지 못하자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때 사촌 동생 카림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저를 만난 카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 터키에 아는 의사가 있는데 연락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듯 카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탄불의 병원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제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켜졌어요. 정말 거기서 자라를 치료할 수 있을까? 카림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앰뷸런스에 실린 자라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라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생각한 건 오직 하나였죠. 사람한다오. 제발. 비행기가 터키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끝없는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어요.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자라는 카림이 연결해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시설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전문적으로 보였죠.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는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차례 검사가 이어졌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죠.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의 증상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우리도 정확한 병명을 확정짓기 어려워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터키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라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밀한 미세수술이 가능한 다른 기관과 상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랍계로 보이는 간호사였어요.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파이살 씨 괜찮으세요? 저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귀를 기울였죠. 혹시 한국을 알아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잖아. 제 목소리엔 냉소와 피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형부가 복잡한 심장 질환으로 몇 년 전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선 포기했던 사례였지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고맙지만 내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동생 하산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한국에서 겪은 차별, 그 가슴 아픈 기억들. 저는 자라이 병실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파이살 씨,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형부의 목숨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보여요. 병실로 돌아와 자라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창백한 얼굴, 힘겹게 오르내리는 가슴. 저는 창가에 서서 이스탄불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동아시아는 늘 미개발된 선진국이 아닌 이미지였어요. 한국은 특히 값싼 기술력과 과잉 마케팅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본 영상. 사우디 왕가의 일원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중동 부유층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자라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제 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현실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딸 목숨을 그런 나라 의사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러나 자라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서 밤을 지새우던 중 문득 리야드에 있는 무함마드 박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제가 가게에서 만났던 의사였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았다고 했었죠. 절박한 마음에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함마드, 나 파이살이야.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자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리야드로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라는 터키 병원에 남겨두었죠. 카림이 잠시 지켜주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의심과 불안이 저를 뒤덮었지만 한 가닥 희망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어요. 무함마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장학문외과 수술로 연수받은 그는 이제 리야드에서 존경받는 전문의였죠. 파이살, 오랜만이네. 무함마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라의 의료 기록을 모두 내밀었어요. 자라의 상태가 심각해. 제발 도와줘. 무함마드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불안감에 떨었어요. 무함마드는 말없이 자료를 살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야. 내가 연수받은 서울의 병원, 그 안에서도 특정 교수만이 다룰 수 있는 사례지.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자라를 고칠 수 있을까? 무함마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그 수술법은 배웠지만 자라 상태는 너무 위험해. 내 손으론 무리야. 저는 망연자실해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한국이란 곳이 진짜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동생의 상처, 제 편견,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딸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줄 수 있겠나?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무함마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와의 만남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호텔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어요. 무함마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서울의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손톱은 어느새 다 물어뜯은 상태였죠. 딸의 생사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파이살. 무함마드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자라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어. 상태가 매우 위중하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이 든든한 벽처럼 느껴졌던 제 편견이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 딸을 받아준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함마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김 교수님께서 직접 사례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 세계적으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내가 배운 미세수술법의 창시자이기도 하지. 무함마드의 말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터키로 돌아가 자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카림은 저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형,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자라를 위해서라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생 하산의 아픈 기억, 그동안 품어온 편견들, 그리고 SNS에서 본 부정적인 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자라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무지가 내 딸을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자라는 특수 의료 장비가 갖춰진 앰뷸런스 비행기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비행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났죠. 자라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좋은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의식 없는 자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은 동생이 상처받았던 나라. 하지만 동시에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곳.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공항 출구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보낸 전용 앰뷸런스와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살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하미드입니다. 병원에서 아랍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준비까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죠. 감사합니다. 제 딸은. 하미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자라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라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수속을 마쳤죠. 하미드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지금은 자라 양의 상태를 정밀 검사 중이에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살 씨.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하미드가 통역을 해주었죠. 김 교수는 차분하게 자라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케이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은 내일 아침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에서 자신감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도시. 동생 하산이 상처받았던 이곳에서 제 딸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알라에게 기도했어요. 딸을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자라와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의식이 없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을게. 꼭 돌아와. 간호사들이 자라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술은 무려 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미드는 가끔 음료수를 가져다주며 저를 위로했어요. 김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중동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죠.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정말요? 몰랐네요. 하미드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수술 분야는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질서정연한 병원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수술이 8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병원 밖을 나서지도 못한 채 속으로 알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가끔 하미드가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길고 긴 기다림이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알 수 없었죠. 그가 마스크를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라 양은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 72시간이 중요해요.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불안, 감격과 후회의 감정이 엉켜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딸을 지켜보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어요. 자라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꼼꼼한 케어가 놀라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자라의 상태를 체크했고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 교수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라 양의 상태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 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의식을 찾을까요? 모든 환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징후들이 보여요. 김 교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코란을 읽고 있었어요. 문득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죠. 자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라, 내 딸? 소리쳤습니다. 순간 자라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자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간호사님.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자라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놀랍군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기뻐했죠. 저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산의 아픔, 제 편견,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자라는 더 선명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한국이야, 딸아. 네가 아픈 병을 고치러 왔어. 자라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선이 생겨난 순간이었죠. 그래, 이곳의 훌륭한 의사들이 내 목숨을 구했단다. 자라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한국을 싫어하셨잖아요. 아빠가 틀렸었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때 김 교수가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자라의 회복은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자라의 얼굴을 비추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김 교수와 의료진이 회진을 돌았고 자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아빠, 이 병원은 정말 깨끗해요. 조금씩 기력을 되찾은 자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놀라운 곳이지. 병원 시스템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곳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약을 가져왔고 식사는 자라의 상태에 맞게 특별히 준비되었어요. 어느 날 하미드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라 양, 오늘은 병원 정원을 좀 구경해 볼까요? 자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병원 정원은 예상 외로 아름다웠어요. 잘 가꾸어진 나무들과 꽃들, 작은 분수가 있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다른 중동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남편이 희망을 찾았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원에서 돌아온 후 자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나 빨리 나와서 서울 구경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럼 우리 꼭 그럴 거야. 처음으로 한국을 관광객으로서 바라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수술 후 열흘째 되던 날, 김 교수는 자라의 회복이 놀랍다며 기뻐했습니다. 자라 양은 정말 강한 아이군요.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시에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쉬워졌어요. 병원 내 통역사 하미드는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사우디와 한국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가족 중심적이고 손윗사람을 존중하죠. 하미드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병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며 한국 음식도 조금씩 시도해 보았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와 비빔밥이 점차 익숙해졌죠. 예전 같았으면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 현지 음식과 문화에 점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모였고 밤중임에도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김 교수까지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죠. 합병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염이에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술국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걸요.
첨단 의료기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자라가 다시 안정을 찾은 후 저는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제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산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자라의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숙소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러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숙소비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죠. 하미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울에 저렴한 숙소가 있을까요? 하미드는 친절하게 몇 가지 옵션을 알려주었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묵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장기 투숙이라면 할인도 가능해요. 저는 감사히 정보를 받아들였죠. 그날 저녁 제가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숙소를 알아보고 있을 때 무함마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살 자라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서울에 머물러야 한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무함마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한 형이 있어. 외국인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지. 연락해볼게. 무함마드의 제안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퇴원날 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자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과 손수 쓴 회복 기원 카드였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검진까지 잘 지내길 바랍니다. 김 교수의 말에 자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죠. 아이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무함마드가 소개해준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무함마드의 친구로 중동에서 유학 온 아들이 있어 아랍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무슬림 기도 공간도 마련해 두었어요. 그의 배려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죠.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자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저는 동생 하산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화였습니다. 하산,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전화를 받은 하산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라의 병, 터키에서의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까지. 하산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형, 내 경험은 안 좋았지만 그게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였죠. 병원 통역사 하미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미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하미드가 자라를 위해 휴일을 내어 저희를 방문했어요.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자라는 기뻐 손뼉을 쳤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었죠. 하미드는 자라의 상태를 고려해 천천히 여행 계획을 짜주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한강공원. 자라 양이 무리하지 않을 곳들로 골랐습니다. 한국의 궁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슬람 건축과는 다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화려하지만 절제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양식이었죠. 이게 조선 시대의 궁궐입니다. 500년 역사를 가진 왕조였어요. 하미드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피어났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시는 차의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자라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작은 한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사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자라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았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겠다고 고집했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자라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나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자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습니다. 저희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험을 글로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한국, 딸의 생명을 구한 곳이라는 제목으로요. 마지막 검진 날,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자라 양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 교수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한 달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제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그동안 써온 글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한 곳, 내가 몰랐던 한국. 처음엔 단순히 기록으로 시작했던 글이 어느새 긴 에세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는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라는 한국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경복궁 미니어처 한복 입은 인형,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선물해준 회복 기원 카드. 아빠, 우리 또 한국 올 수 있어요? 자라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여행으로. 리야드에 도착하자 현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문 닫힌 가게, 쌓인 청구서들. 한국 치료비로 저축은 바닥났지만 딸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제 딸의 생명을 구한 나라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라가 학교에 돌아간 첫날, 저는 그녀를 교문 앞에서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한국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표정,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가게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 박사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래, 어땠어? 한국은? 그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처음에 한국 얘기 꺼냈을 때 내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해. 무함마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내 고정관념을 깨줘서. 무함마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가 쓴 글 혹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글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글을 지역 신문에 투고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한 곳, 내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편집자는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는 처음이네요. 게재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린 제 글은 예상 외로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중동에서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몇몇 분들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국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과 마음이 있어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저는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때로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이 여정이 단순히 딸을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라 제 자신이 치유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자라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학교에서도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방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김 교수님과 찍은 사진, 병원 의료진들과의 단체 사진도 있었죠. 자라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정말 행운아예요. 당신이 편견을 버리고 한국에 데려가 주셨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알라에게 기도드립니다. 제 딸을 살려준 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항상 덧붙입니다. 나는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내가 먼저 치유받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이해란 고정관념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